네, 그럼 지금부터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님께서 모빌리티와 로보타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시장님 또 사장님 이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한 2시간 걸쳐 진행돼야 될 내용을 30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애널리스트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구하고 참 인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 회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퓨처 모빌리티하고 로보타이제이션을 같이 넣은 이유는 사실 실물이 잘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사실 하드웨어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많은 이제 우리 공단들에서 하고 있는 기계공업들이 절대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갈 길이 있다는 희망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일단 처음에 2가지 꼭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에 또 금리나 에너지 폭등 때문에 좀 이제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요.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구 온도를 우리가 이제 이 산업화 이후에 2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각국이 전부 다 선언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뉴딜 정책의 자문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15년 정도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50년도 탄소 제로를 위해서는 15년 전인 2035년 정도에는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자동차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서부터 2035년도에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미국 역시도 동참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이미 발표를 했고요. 아마 각 도시들도 결국 따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번째 꼭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여기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제 릴리커버도 마찬가지지만 융복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산업이 도대체 무슨 관계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이 융복합이 되는데요. 우리가 아날로그가 0과 1의 이진수인 디타이제이션으로 바뀌었고요. 그게 상용화되면서 우리가 익숙해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됐죠.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소니가 상당히 많은 디바이스들을 디지털로 바꾸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하면서부터 각기의 디지털 디바이스는 의미를 상실합니다. 왜냐? 융복합이 디바이스 하나에 뭉쳤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아날로그 카메라가 그 오랫동안 호황을 누렸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에 더불어서 죽어가는 각도를 한번 보시죠. 성장할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꺾이는 건 한순간이죠.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캐논, 니콘, 삼성, 소니 굉장히 잘 나갔지만 지금 꺾이는 각도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왜냐? 융복합의 산물인 스마트폰에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자동차에도 마찬가지 일어날 겁니다. 크게 2가지 꼭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결국은 잠시만요. 큰 변화가 이제 3가지인데요. 아마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블랙락이라든지 국민연금도 앞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투자의 방향은 ESG를 따라라 라는 거고요. 2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온라인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많은 어르신들도 이제는 쿠팡이라든지 많은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생각보다 많이 앞당겨졌다는 속도의 문제가 바로 코로나로 인해 유발됐고요. 그 다음에 각국 정부는 통화정책, 즉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이후에 지금 테이퍼링, 돈을 좀 걷어들이고 있는 단계에서 재정정책으로 이걸 커버하겠다는 겁니다. 즉 각국의 국고를 열어서 결국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큰 2가지 꼭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대동소이하죠.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2가지 꼭지입니다. 대한민국도 113조라는 돈을 이 2가지 2025년까지 쏟아붓습니다. 결국은 힘입니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서 힘을 가중시킨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투자의 방향이고요. 결국은 교집합은 기술입니다. 즉 기술이 경제를 견인하는 테크노믹스 시대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핵심 꼭지는 두 가지의 또 희생양을 반드시 잉태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날로그 경제가 죽을 때 디지털 경제가 거기서 꽃을 피웁니다. 또 하나는 탄소 경제가 죽을 때 그걸 딛고 탄소 제로 경제가 일어납니다. 제로섬입니다. 자동차 역시도요. 2040년까지 포캐스팅이요. 총 9,700만 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이미 9천만 대를 넘은 숫자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2040년이 되면 1억 대, 1억 1,000만 대, 1억 2천만 대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존 플레이어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다만 자본시장에서는요, 이 디지털과 탄소 제로 경제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거고요. 나머지 죽어가는 좌초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트랜디드 에셋. 이 좌초 자산은 지금은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는 자산이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부채 항목으로 전이가 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탄소 국경세가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나중에 이 거대한 페널티를 치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초 자산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과 탄소 제로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동차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큰 네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커넥티비티, 초연결,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그 다음에 쉐어드, 즉 공유, 그 다음에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동차 업체가 이 네 가지 변화를 함께 감당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자, 커넥티비티는요, 지금 자동차는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해서요, IoT의 자동차형 버전이죠. 통신으로 자동차를 연결해야만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Vehicle to Vehicle이면 차와 차 간 통신으로 부닥치지 마라. 그 다음에 V2I면 우리 대구시도 지금 계획하고 있지만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춰놓고 사거리에서 저쪽에서 차가 달려오니 조심해라 라는 걸 인프라가 알려주는 거죠. V2P, 보행자하고 자동차 간의 통신, 이런 것들이 사고를 예방하고요. Over the air, 즉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게 바로 최근에 테슬라가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출고되고 나면 만약에 정비를 받으면 우리가 정비를 받으러 가야 되지만 소프트웨어 베이스가 된다 그러면 무선으로 충분히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역시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업데이트되는 게 바로 이 오버 디 에어입니다. 통신으로 모든 게 연결돼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게 될 경우에는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드릴 말씀 중에 오토노머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See, Think, Act는 결국은 보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라라는, 즉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상당히 자동화시키겠다는 게 오토노머스의 핵심입니다. 근데 자동차인 자율주행이 만약에 성공한다면요, 앞으로 많은 디바이스들이 로보타이제이션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품 베이스를 섞는 것도 지금 로봇 매니플레이터가 하고 있죠. 이 역시도 누군가는 입력을 했을 때 베이스를 어떻게 섞고 어떻게 섞어라, 어느 정도로 저어줘라, 어떻게 넣어라는 게 다 명령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인지 판단 제어가 됐을 때는 앞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많은 디바이스가 자율주행화 될 거다라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타다 이슈 이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이 쉐어드 공유 경제입니다. 근데 공유 경제는 자율주행과 페어, 짝을 지어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소유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5층까지 올라올 때 이 엘리베이터 내가 가지고 싶다. 왜냐면 엘리베이터는요 1층에서 5층을 누를 때 아무도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5층에 올라가겠구나 라는 안심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소유가 공동 소유죠.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퍼펙트하게 안전해지면요 소유에 대한 열망이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포캐스팅을 할 때 자동차 대수가 1억 대를 안 넘을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엘리베이터처럼 즉 공유 경제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나 우버나 리프트나 디디나 많은 이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율주행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자동차는 앞으로 엘리베이터처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짝을 이뤄서 갑니다. 자, 전동화 하나만 가지고요. 현대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의 3만 개 되는 부품 중에 11,000개가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 대우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아픈 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 11,000개 부품을 결국 미래를 어떻게 전환할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되고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희로서는 정신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모빌리티가 뭐냐? 제일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보시면요. 여기 모터, 배터리,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AI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같이 들어갈 거고요. 육륜 로봇부터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해서 뭐 피자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스타쉽 테크놀로지 로봇입니다. 밑에는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인수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이 렉타임 로봇, 즉 사족보행 로봇인데 위에 있는 휠타임 로봇은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계단을 회피하면서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물도 회피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렉타임 로봇이 등장한 겁니다. 예전엔 JMP 방식이라 해서 계속 땅을 질질 끌면서 갔지만 지금은 슬로우 비디오로 봤을 때는 이 로봇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뛸 때 이 네 다리가 전부 다 공중에 채공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소프트가 됐기 때문에 사족보행 로봇이 지금 가장 빠른 로봇은 시속 48km로 뜹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뭐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퍼스널 모빌리티뿐만 아니라요. 자율주행차, 로봇 셔틀.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많은 이제 우리 지방의 도시들도 특히 서울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어번 에어 모빌리티입니다. 왜냐? 모터가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 모터의 힘을 가지고 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졌고요. 헬리콥터는 상당히 불편했지만 그리고 일반 이 비행기들은 활주로를 필요했지만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 즉 전기로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이 UAM 같은 경우는요. 소음은 절반 이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하는데 굉장히 쌉니다. 금액이. 왜냐? 제트기 같은 경우는 제트유를 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기름값이 비싸죠. 그리고 공항 하나 설치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UAM 같은 경우는 향후에 기체 가격이 2억 언더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빌딩 옥상마다 이 UAM이 이착륙을 하면서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열릴 겁니다. 여기 요소 기술도 전기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300개가 넘는 글로벌 업체들이 이 UAM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를 결국은 전기 저항을 제로로 만드는 게 초전도죠. 그래서 10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이제 하이퍼루프까지도 이 모든 게 전부 다 모빌리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종합해서 도요타는 우븐시티라는 스마트시티를 제시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S링크, S허브, 그 다음에 SA1이라는 기체들을 전부 다 종합한 스마트시티를 저희가 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CES가 매년 열립니다만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GM, 도요타, 현대 할 거 없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로봇 셔틀과 로봇이 함께 어우러져서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운전사만 결국 운전석이 비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쿠팡이라든지 뭐 이 쓱닷컴이라든지 보시게 되면 운전을 하시는 분이 뒤에 가서 카고를 열고 거기서 물건을 이송해서 우리 집 앞까지 내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까지 감당을 해요. 자, 근데 자율주행이 됐을 때 차는 무인으로 가는데 뒤에 잔뜩 택배원들이 타고 있다면 진정한 무인화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셔틀과 로봇이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브라이트 드랍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EV600이라는 전기차와 EP1이라는 로봇이 짝을 이루고요. 도요타는 이팔레트와 마이크로 팔렛이라는 로봇이 짝을 이룹니다. 현대도 현재 PBV, 퍼포즈 빌티드 비클이라고 해서 목적 기반형 비클에다가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짝을 지어서 딜리버리를 할 겁니다. 이게 결국 무인 택배입니다. 마지막은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 역시 아주 경량화되어 있는 고밀도의 배터리. 지금 일론 머스크는 킬로그램당 400W가 넘으면 무조건 UAM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2011년 이후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지면 킬로그램당 500에서 800W가 나옵니다. 전고체가 나온다는 얘기는 UAM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GM도 캐딜락 퍼스널 에어비클, 즉 VIP 용도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개인용 PV를 내놨고요. 도요타는 약 4,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미국의 가장 큰 UAM 업체인 조비 에비션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최근에 조비 같은 경우는 스펙 상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미국 공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신재원 박사님이라고 나사의 서열 3위였던 분이 현대자동차의 사장으로 와 계시죠. 아마 미국의 가망 인증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한테 잘 안 보이겠지만 미국에서 테스트에 성공하게 되면 아마 이 기체가 한국에 도입되고요. 한국에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 업체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량 생산을 제일 잘하는 업체가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보잉이나 에어버스는 EV2를 만들어도요. 지금 현재 20억 이상 정도밖에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근데 자동차 업체는 컨베이어를 탑니다.
탔을 때 가격을 10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업체가 이 UAM을 직접 만들겠다고 뛰어든 거죠. 최근에 아처라는 UAM 회사가 있는데요. 이걸 크라이슬러가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잘 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더라도요. 인풋단에 어떤 비즈니스가 들어와도요. 아웃풋단에 스마트 띵즈가 되죠. 예를 들면 기존 공장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마이크로 팩토리 혹은 스마트 팩토리가 됩니다. 공장이 전부 다 자동화되고요. 모든 공장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 집합이 되고요. 여기서 딥러닝을 거쳐서 가장 뛰어난 회사의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시키겠다는 게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BMW가 그 대상입니다. 야, BMW, 네가 제일 잘하니 네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높일게 라는 게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중국, 일본, 그다음 신흥국들이 독일의 수준을 못 따라잡게 하기 위해서 결국 독일을 현행 수준에서 상향 평준화시키겠다는 게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도 이 프로세스를 밟게 되면 저희가 밑에 요소 기술을 이제 나열을 해놨고요. 스마트카가 무인 자동차입니다. 결국은 인풋단에 뭐가 들어와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자, 이거를 조금만 자동차 쪽에 국한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위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들,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릴 텐데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속 200km 이상 달리는 자동차가 2차원 공간의 장애물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다면 밑에 위에 옆에서 보시는 건설용 중장비, 농기계, 그 다음에 어번 에어모빌리티, 그 라스마일 딜리버리 로봇,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국방력, 타국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결국은 이제 방어의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K1 탱크, K2 탱크, K9 자주포 등등이 전부 다 무인화되기 이릅니다. 이 기술은 전부 다 자율주행차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에 국한되지만 이 기술은 절대 자동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허들을 극복해내야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전기차는 제가 이 동경모터쇼에 가서 처음에 미쓰비시 IMEV 봤을 때 처음 웃었어요. 와이퍼를 작동하면 배터리가 다 닳는다. 에어컨을 켜게 되면 50%가 닳는다. 그래서 티코만한 크기의 전기차가 1억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다 웃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다 지금 더디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속도가. 자, 2012년 테슬라 모델 S가 나와서 시장이 깜짝 놀라요. 야, 이건 지구인이 만든 기술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다 외계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정말 속도가 빠릅니다. 겨우 9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컨셉카 나오는 거 보시면요. 아주 얇은 파우치에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휠, 인휠 시스템의 안에 구동, 조향, 완충, 제동 이 네 가지 속성이 다 들어갑니다. 휠 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언더플로어가 얇고 굉장히 슬림하게 나오죠. 저 안에 아키텍처가 들어가는데 자율주행 아키텍처가 모듈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밑둥만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카고, 물건을 실는 카고를 실 때나 사람을 실는 캐빈, 출퇴근 시간에는 여기 사람을 태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출퇴근하지 않는 시간에는 물건을 이송하는. 왜냐? 24시간 자율주행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을 때와 물건을 실을 때가 계속 교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터체인저블 팟이라는 컨셉입니다. 많은 자동차 업체가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이거 네이버 랩스가 내놓은 컨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밑둥과 윗둥이 분리가 되죠. 많은 업체들이 인터체인저블 팟 디자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한되어 있는 샤시를 가지고 바디를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왜 기아 자동차가 퍼포즈 빌트드 비클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목적 기반형 비클이라는 것은 이 목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바디만 착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푸드 트럭이다. 요리를 할 수 있는 트럭도 있을 거고요. 어떤 데는 굉장히 한적한 시골에서 또 어르신들 이발, 미용을 해줄 수 있는 용도도 있을 거고요. 퍼포즈가 다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일본은 모네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60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모델 S가 나오고 나서요. 굉장히 반신반의했던 자동차의 레거시 업체들이 야, 이거 전기차가 맞구나
그래서 뒤늦게 더 뛰어들어서 전용 플랫폼들 내놓기 이릅니다. 다행인 게 지금 글로벌 5대 플랫폼을 보시면요. 폭스바겐의 MEB, PP, SP 세 개 플랫폼으로 12개 브랜드가 다 커버를 하고요. GM이 LG와 함께 얼티엄 배터리를, 그다음 도요타는 ETNG를 9개가 되는 자동차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르노, 닛산, 미쓰비시의 CMF라는 플랫폼, 그다음 마지막에 현대자동차의 eGMP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업체 중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빨리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신 거는 뭐냐면요. 기존 전통 자동차 업체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에러가 계속 발생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커버가 안 돼요. 이건 현대자동차도 최근에 저 오토에버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무리 해도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1000명이 되는 대학생들이 그냥 모집을 하기로 했대요. 회사 내에서 가르치겠대요, 1000명을. 여러분, 이 정도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은 아마 계속해서 저희가 자금이 들어가고 인력을 키우는데 아마 자금들이 투입될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폭스바겐이 ID3라는 차를 내놨을 때 정말 망신을 크게 당했습니다. 이 대단한 세계 1위 기업이 소프트웨어의 부족 때문에 출시가 연기되고 출시 이후에 에러가 자꾸 발생하면서 리콜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업체 밑으로 들어가죠. 그게 구글 웨이모에 볼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임러가 엔비디아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 소프트웨어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자율주행도 일반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실패를 거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사실은 가장 보루라고 생각했던 이 존 크라프트 측이 옛날 현대자동차의 미국 법인장이었습니다. 구글 웨이모 CEO를 오래 했는데, 사실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야, 우리 잘할 수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테슬라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웨이모가. 자, 지금부터는 테슬라를 좀 빠르게 말씀드릴 텐데요. 테슬라가 모든 분야에서 앞을 이제 결국 이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만 공부를 하셔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꼭지는 이제 대량 생산이 되고요. 라인업이 갖춰졌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꼭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터인데요. 기존에 인덕션 모터를 썼던 모델 S가 최근에 플레이드라는 걸 내놨는데요. 이건 아마 대구에서도 모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경창산업도 MS 코일 하고 계시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탄소 나노튜브를 잡아서 슬립을 감아버렸습니다. 3초, 4초 때 나오던 제로백이 2초 언더까지 떨어져요. 이건 뭐냐? 계속 저마다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카본으로 모터의 로터에 지금 결국 이 와이어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많이 에러가 있죠. 이걸 독일에 있는 회사, 즉 테슬라 오토메이션이라는 독일 자회사가 만들어냅니다, 이걸. 꿈의 기술이죠. 자, 배터리 데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결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킬로와트아워당 120불 정도 하는 이 배터리 가격을 혁신과 혁신을 거듭해서 53불까지 낮추겠다는 게 작년에 있었던 테슬라 배터리 데이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돼 있는 자동차를 25,000불에 내놓겠대요. 여러분, 프라이스 패러티, 즉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격이 등가를 이루는 게 킬로와트아워당 100불입니다. 그러니까 100불을 내려가면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싸지는 거죠. 근데 53불에 내놓겠대요. 이게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공유경제하고 같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요. 잠깐만요. 이게 좀 빠져있네. 또 자율주행도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저희가 팔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28시 법칙으로 따지면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거는 저희에 보시는 이 주황색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도. 근데 80%에 해당되는 롱테일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엣지 케이스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야, 저거를 사람이 일일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라벨링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게 바로 코드 1.0, 즉 분홍색으로 표시된 영역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 해줬죠. 한국도 지금 디지털 뉴딜에 제일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게 디지털 라벨링입니다. 데이터 라벨링. 사람이 투입되죠. 예를 들면 한국 간판은 초록색에다 하얀색 글씨로 되어 있어요. 가로등은 이렇게 생겼어라는 걸 사람이 일일이 다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테슬라가 이번에 AI 데이 발표한 건 뭐냐면 AI가 스스로 라벨링을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 하늘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홍색은 사람이 하던 부분을 1년 동안 테스트를 해봤더니 하늘색 부위가 저렇게 넓어진 겁니다. AI가 스스로 라벨링하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테슬라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자면
저게 99.999%까지 되면서 사고 확률을 낮추게 되면 자율주행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글 웨이모 진영은 얘기는 뭐냐? 레벨 5가 완벽하게 구현되면 그거부터 시작하겠다. 우리는 레벨 2 단계로 스텝 바이 스텝 올라오는 테슬라하고는 다르다라는 주장이었죠. 근데 이번에 동일한 지점에서 웨이모하고 테슬라가 했는데 테슬라가 월등히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AI가 스스로 라벨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자율주행을 이끌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얘기고요. 그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도조 컴퓨터, 즉 도조가 일본어로 도장입니다. 태권도장, 유도도장, 학습의 장입니다. 대구시를 지금 막 돌아다니게 되면 대구에 있는 지형들을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1년을 돌아다니게 되면 완벽하게 캐치한다는 겁니다. 제가 대구를 되게 존경하는 게 CS 갈 때마다 좀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암논 조슈아, 모비라이 CEO가 대구에서 HD맵을 구축하고 있다가 아마 전 세계 4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대구가. 굉장히 앞서서 판단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가 깨어있으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하여튼 도저 컴퓨터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개다링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걸 할 건데? 라는 부분인데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버, 리프트가 모든 걸 장악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만들면 우리 이런 비즈니스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게 오토노미 데이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타고 계신 차를 출근한 다음에 주차장에 파킹시켜 놓는 게 아니라 이 차를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올려놓으면요. 밑에 보시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결론만 내면 계산 방식이 뭐냐면요. 뉴욕과 지금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우버를 타시면 1마일당 2.5달러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차를 만약에 테슬라 네트워크에 활성화시켜서 넣어놓으면 여러분 차를 소비자들이 호출을 해요. 그 차를 가지고 타는데 실차율은 50%로 가정하고요. 마일당 1불만 받겠다. 1불. 그러면 우버보다 2.5불보다 훨씬 싸죠. 근데 한 50%만 손님을 태운다고 가정했을 때 한 300마일 달릴 거래요. 그러면 하루에 150불 정도가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차 할부금, 월 보험료, MRO, 즉 유지보수비 전부 다 빼고 그렇게 떨어지는 돈이 1년에 42,750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70%를 여러분 통장에 넣어준대요. 그리고 30%만 테슬라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30%를 테이크하죠. 서스테이너블한 계속 그로스가 발생합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캐시플로우가. 근데 여러분은 내가 25,000불 주고 차를 샀는데 1년에 29,925불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지금까지는 우버나 리프트에 종속당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유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드웨어를 만드는 테슬라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이후에 도요타나 현대차가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어요. 야,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 안 끌려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같이 제조업 기반에서는 하나의 희망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변화죠. 정보가 모이고 있는 지역만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테슬라의 정보가 모이고 있는 곳이에요. 북미, 캐나다도 좀 어둡죠? 유럽, 영국, 그 다음에 중국 일부, 대한민국, 일본. 나머지는 다 어둡죠? 이 어두운 지역에 앞으로 테슬라가 공장을 만들어서 계속 잘 뿜어대면 색깔이 다 바뀌겠죠. 왜냐하면 비주얼로 이거 딱 보고 제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야, 이거 통신 기반이 다르고 맵 기반이 다르고 레귤레이션이 다른데 다 되겠어? 그 테슬라가 뭘 하냐? 위성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이 친구의 꿈은 안 되는 건 전부 다 제가 봐도 허들을 넘어가요. 계속 42,000개의 위성을 지구 상공에 띄우겠답니다. 이게 스타링크 프로젝트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똑똑한 양반이죠. 물리학과를 나오고 이 양반은 야, 유럽 13개국이 국경선을 넘을 때마다 통신이 달라지니 자율주행이 국경선을 넘어가면 멈출 거 아니냐? 우리 통신 통합하자. 정치적인 아젠다로 이걸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지구 상공에 위성을 띄워버려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도 테슬라가 업데이트가 되고 테슬라의 정보가 클라우드로 모이게 됩니다. 한국도 지금 월 2,400대씩 팔립니다. 한미 FTA 때문에 5만 대까지는 미국에서 인준을 받은 차를 한국이 터치 못합니다. 2,400대씩이면 1년에 거의 25,000대, 26,000대씩이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5만 대 차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협토죠. 굉장히 좁은 국가입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보면 한국이 굉장히 진하게 칠해져 있죠.
데이터도 이미 테슬라가 한국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테슬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고요. 플랫폼이 돼서 계속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AI 대의 핵심인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론은 여기서 얻은 정보들이 이런 굉장히 복잡한 루트를 거쳐서 학습을 시키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오버디어,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동차를 계속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 프로세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좀 많이 막혀 있는 부분이지만 221가지 정도의 옵션에 만약에 자동차가 이걸 만약에 넘어가게 될 경우에 자동으로 섀도우 모드라는 게 켜지고 모든 예외 상황이 다 클라우드에 모이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거죠, 테슬라를.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빨리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번에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AI 로보틱스 회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율주행차가 성공한다면 많은 디바이스로 이 요소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 로봇을 보시면 매니플레이터가 상당히 제가 복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움직임이 아마 이게 지금 DOF로 한 6자유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축자유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40개의 매니플레이터를 넣어서 지금 테슬라 봇을 이렇게 사람처럼 키 177에 몸무게 56kg짜리 거의 아이돌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뇌는 만들어놨죠. 도조 시스템에서 이미 뇌는 만들어놨기 때문에 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클라우드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려오겠다고 한국에서 지금 만드는 덱스트러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이 손가락 5개를 왔다 갔다 하려면 서버 모터가 10개가 들어갑니다, 손목에. 근데 손목 한번 보시죠. 굉장히 얇죠, 로봇이? 이게 만약에 테슬라가 장난처럼 마네킹을 갖고 온 게 아니라면 정말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건 혁신적 기술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봇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에요. 아까 사족보행이나 아니면 휠타임 로봇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이게 요소 기술이 완성되고 나면 로봇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결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좀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요, 테크 자이언트들이 지금 자동차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많은 기업들, 폭스콘도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나왔죠. 뭐, 저 다음에 말씀하신 우리 대표님께서 좀 얘기하시겠지만, MIH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플랫폼을 미리 쓰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서포트 해줄게. 여기 삼성 이제 SI의 배터리도 들어가고요. 많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나이덱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모터를 잘하는 일본 업체죠.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폭스콘에 매달려 있어요, 지금. 폭스콘도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중국의 3대장, 니오, 샤오펑, 리상.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같은 업체들도 많이 뛰어들어 있죠. 자, UAM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소 기술이 같습니다. 저 제일 위쪽 상단에 있는 게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로드맵입니다. 2025년도에 시작됩니다, 서비스가. 2030년도에 노선이 확대되고요. 35년엔 전국에 100개 노선이 확대됩니다. 한 개 노선당 정차할 수 있는 버티포트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물처럼 얽힐 겁니다. 2035년부터는 무인기가 사람을 실어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UAM이 2035년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트가 좀 떨어지는 게 무인기가 되면 코스트가 없어요, 거의. 왜냐면 파일럿한테 주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체 가격은 처음에 13억으로 시작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이게 UAM이 지금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지금 요소 기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00개가 넘는 업체가 뛰어들었는데 현재 자동차 업체 중에 출사표를 던질 업체는 도요타, 현대, GM, 다임러, 스텔란티스, 지리자동차입니다. 아마 더 많은 업체들이 대량 생산을 위해서 뛰어들 겁니다. 자, 로봇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로봇을 혼다의 아시모서부터 많은 기업들이 1970년도부터 아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보스다이믹스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지름길로 갔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지금 보스다이믹스로 파견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류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질 겁니다. 자, 아마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A부터 Z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지금 이제 NFA라고 이 온라인 쪽에 쇼핑몰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놨고요. 결국은 하드웨어 단도 지금 네이버 랩스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도 지금까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구매했었죠. 근데 여기는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기사를 보시면 여기에 투자를 하는 업체 중에 에디슨 모터스라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지금 쌍용 자동차를 인수할 가장 유력 후보입니다. 그리고 LG그룹이 파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주체가 둘이나 들어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주주에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생략했지만 ODM, 주문형 방식으로 차를 만드는 데가 LG 마그나가 나왔죠? LG 마그나는 손님들이 만약에 차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언제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애플도 그 고객 중에 잠재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지금 추격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주문했을 때 내는 PBV를 내놓겠다. 기아자동차가 100만 대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는 서비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UAM도 현대와 한화가 지금 뛰어들었고요. 한화는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버에어라는 미국 자회사에서 지금 기체를 만들고 있는 버터플라이라는 비행기를 2024년도에 한국에 도입합니다. 현대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 한화가. 다 요소 기술이 같다는 거고요. 하여튼 로봇도 지금 자동차 업체가 많이 좀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구에 말씀을 드립니다. 요소 기술, AI, 비전 센서, 클라우드, 그 다음에 슬램 같은 기술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모빌아이가 하고 있는 매핑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램. 실내도 로봇이 다니고 있어서 슬램이 필요합니다. 슬램 기술, 그 다음에 고도화된 배터리, 그 다음에 지금 아마 대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리듀서라고 봅니다. 이 감속기는요, 다 들어갑니다, 어디든. 아까 제가 테슬라 봇에 40개가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액추에이터는 엔코더, 모터, 리듀서 이 세 개가 조합을 이룬 게 하나의 액추에이터인데 이게 40개씩 들어갑니다. 로봇 하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게 리듀서인데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특히 캐드로 디자인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디자인을 해도 안 되는 게 물성입니다. 이거는 장인 정신이 꼭 필요하거든요. 오랫동안 하신 베테랑을 못 이깁니다. 이거는. 그 대구에 있는 각 공단에 계신 베테랑 분들이 이걸 같이 머리를 맞대어 주셔야 돼요. 물성이 일본처럼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화이트리스트 보시게 되면 아마 여기가 우리 일본에 수입하는 90% 이상입니다. 자급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 모터. 최근에 경창산업의 MS 코일 얘기하셔서 굉장히 반갑게 봤는데요. 모터도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진화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거지만 탄소 나노튜브를 감아서 월등히 모터의 실력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엔코더 해야죠. 포스 앤 토크 센서, 로봇에 다 들어갑니다. IM 센서. 굉장히 많은 요소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가 참여할 것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의 욕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변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왜냐? 소셜 디스턴싱, 그 다음에 락다운이 돼도 사람의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머슬로의 욕구 7단계입니다. 온라인에 우리 욕구를 투영했죠. 이거는 아마 대형 플랫폼들이 다 할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 오프라인 얘기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있고 사람의 근력을 필요로 하는 게 이 오프라인입니다. 누군가 주문을 하면 수타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고 배달을 직접 해야 됩니다. 이 오프라인 단을 자동화시키겠다는 게 지금 불어닥치는 변화입니다. 오프라인의 로보타이제이션이 앞으로 20, 30년 동안 특히 제조업을 이끌어갈 화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오프라인의 로보타이제이션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게 사실 정치적인 논쟁은 뭐 기본소득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로봇이 완벽하게 갖춰지게 되면 사람의 노동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사람은 메타버스로 갑니다. 사람의 욕구, 자아성찰 아니면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는 결국은 가상현실에서 더 고도화돼서 발현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프라인의 로보타이제이션을 이루는데 저희가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장시간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기조 강연을 해주신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개회식과 기조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